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약속을 잡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모임을 불편해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보며 게으르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집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 거의 장악된 상태입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 어디서 감정의 지뢰를 밟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적어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압니다. 집 안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다음 공격이 누구로부터 시작될지, 어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전전긍긍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이상 타인과,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고 대처하는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즉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정서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는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통제되고 이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처절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길들여졌을 때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 됩니다. 집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기에 가장 안전한 성역이자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는 생존자들의 경험이 사실상 광장공포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광장공포증은 흔히 넓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공포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려움과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편도체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내고 시상하부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으로 분비시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이 공포 반응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로 인해 논리적인 생각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몸은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뇌과학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도
그저 머릿속 생각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그저 사회불안장애일 뿐이야.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경험.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믿게 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자책하거나 단지 자신은 원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성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행위 자체를 엄청난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조차 그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세상을 탐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수줍음이 많은 아이, 게으른 아이, 심지어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집 안과 집 밖, 두 세계 모두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그나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라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지옥이었습니다. 무엇이 바깥 세상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 왕따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로 또래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낯선 동네로 이사간 후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투와 행동이 다른 그를 이상한 아이, 어딘가 잘못된 아이라고 취급하며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아이들, 심지어 몇몇 어른들까지 그를 따라오며 놀려댔습니다. 평화롭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료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단지 수줍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더 큰 비난과 죄책감, 때로는 신체적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그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싸워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집 안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회적 상황도 없는 곳에요. 만약 당신이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적인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안전함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장기간의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즉시 초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잔뜩 긴장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은 없기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비난받을 거야. 공격당할 거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뇌가 이미 인간관계의 최악의 측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비난했던 마음속에 자기 연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민이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신의 수용 능력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내의 창,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의도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내 몸에 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깨와 턱의 긴장을 풀고 축 늘어뜨리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호흡을 기억하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아주 작게,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어쩌면 마트 계산원과 잠시 눈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소통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지극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적인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대우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물학적 반응을 발달시킨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약속을 잡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모임을 불편해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보며 게으르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집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 거의 장악된 상태입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 어디서 감정의 지뢰를 밟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적어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압니다. 집 안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다음 공격이 누구로부터 시작될지, 어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전전긍긍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이상 타인과,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고 대처하는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즉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정서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는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통제되고 이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처절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길들여졌을 때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 됩니다. 집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기에 가장 안전한 성역이자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는 생존자들의 경험이 사실상 광장공포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광장공포증은 흔히 넓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공포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려움과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편도체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내고 시상하부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으로 분비시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이 공포 반응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로 인해 논리적인 생각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몸은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뇌과학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도 그저 머릿속 생각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그저 사회 불안장애일 뿐이야.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경험.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믿게 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자책하거나 단지 자신은 원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성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행위 자체를 엄청난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조차 그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세상을 탐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수줍음이 많은 아이, 게으른 아이, 심지어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집 안과 집 밖, 두 세계 모두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그나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라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지옥이었습니다. 무엇이 바깥 세상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 왕따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로 또래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낯선 동네로 이사간 후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투와 행동이 다른 그를 이상한 아이, 어딘가 잘못된 아이라고 취급하며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아이들, 심지어 몇몇 어른들까지 그를 따라오며 놀려댔습니다. 평화롭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료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단지 수줍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더 큰 비난과 죄책감, 때로는 신체적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그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싸워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집 안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회적 상황도 없는 곳에요. 만약 당신이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적인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안전함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장기간의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즉시 초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잔뜩 긴장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은 없기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비난받을 거야. 공격당할 거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내가 이미 인간관계의 최악의 측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비난했던 마음속에 자기 연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민이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신의 수용 능력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내의 창,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의도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내 몸에 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깨와 턱의 긴장을 풀고 축 늘어뜨리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호흡을 기억하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아주 작게,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어쩌면 마트 계산원과 잠시 눈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소통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지극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적인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대우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물학적 반응을 발달시킨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약속을 잡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모임을 불편해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보며 게으르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집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 거의 장악된 상태입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 어디서 감정의 지뢰를 밟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적어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압니다. 집 안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다음 공격이 누구로부터 시작될지, 어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전전긍긍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이상 타인과,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고 대처하는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즉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정서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는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통제되고 이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처절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길들여졌을 때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 됩니다. 집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기에 가장 안전한 성역이자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는 생존자들의 경험이 사실상 광장공포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광장공포증은 흔히 넓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공포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려움과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편도체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내고 시상하부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으로 분비시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이 공포 반응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로 인해 논리적인 생각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몸은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뇌과학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도 그저 머릿속 생각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그저 사회불안장애일 뿐이야,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경험.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믿게 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자책하거나 단지 자신은 원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성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행위 자체를 엄청난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조차 그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세상을 탐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수줍음이 많은 아이, 게으른 아이, 심지어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집 안과 집 밖, 두 세계 모두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그나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라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지옥이었습니다. 무엇이 바깥 세상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 왕따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로 또래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낯선 동네로 이사간 후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투와 행동이 다른 그를 이상한 아이, 어딘가 잘못된 아이라고 취급하며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아이들, 심지어 몇몇 어른들까지 그를 따라오며 놀려댔습니다. 평화롭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료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단지 수줍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더 큰 비난과 죄책감, 때로는 신체적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그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싸워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집 안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회적 상황도 없는 곳에요. 만약 당신이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적인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안전함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장기간의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즉시 초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잔뜩 긴장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은 없기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비난받을 거야. 공격당할 거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뇌가 이미 인간관계의 최악의 측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비난했던 마음속에 자기 연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민이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신의 수용 능력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내의 창,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의도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내 몸에 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깨와 턱의 긴장을 풀고 축 늘어뜨리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호흡을 기억하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아주 작게,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어쩌면 마트 계산원과 잠시 눈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소통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지극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적인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대우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물학적 반응을 발달시킨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약속을 잡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모임을 불편해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보며 게으르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집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종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불안과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 거의 장악된 상태입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 어디서 감정의 지뢰를 밟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적어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압니다. 집 안에서는 잠시나마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다음 공격이 누구로부터 시작될지, 어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전전긍긍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이상 타인과,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읽고 대처하는 능력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즉 당신의 신뢰를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감당할 만한 정서적 에너지가 내게 남아있는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변수가 통제되고 이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처절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공격을 끊임없이 예상하도록 길들여졌을 때 고립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 됩니다. 집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기에 가장 안전한 성역이자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는 생존자들의 경험이 사실상 광장공포증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광장공포증은 흔히 넓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탈출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이 공포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려움과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편도체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에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내고 시상하부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으로 분비시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이 공포 반응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로 인해 논리적인 생각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몸은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뇌과학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도 그저 머릿속 생각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그저 사회불안장애일 뿐이야,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경험, 스스로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믿게 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자책하거나 단지 자신은 원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성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집을 떠나는 행위 자체를 엄청난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조차 그에게 온갖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세상을 탐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수줍음이 많은 아이, 게으른 아이, 심지어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집 안과 집 밖, 두 세계 모두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집안은 그나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는 익숙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라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집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지옥이었습니다. 무엇이 바깥 세상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극심한 따돌림, 왕따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로 또래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낯선 동네로 이사간 후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투와 행동이 다른 그를 이상한 아이, 어딘가 잘못된 아이라고 취급하며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아이들, 심지어 몇몇 어른들까지 그를 따라오며 놀려댔습니다. 평화롭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료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단지 수줍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더 큰 비난과 죄책감, 때로는 신체적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억지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그를 극심한 사회적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말을 더듬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싸워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집 안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도, 학교도, 사회적 상황도 없는 곳에요. 만약 당신이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수줍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불안장애나 내향적인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낯선 상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안전함이 실제로는 고립일지라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장기간의 복합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신경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직면하면 당신의 몸은 즉시 초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거나 멈추며 근육은 투쟁, 도피 혹은 동결 반응에 대비해 잔뜩 긴장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은 없기에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우리를 마비된 듯한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비난받을 거야. 공격당할 거야.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뇌가 이미 인간관계의 최악의 측면을 예상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신을 비난했던 마음속에 자기 연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민이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신의 수용 능력을 존중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내의 창,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사람 한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의도적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내 몸에 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깨와 턱의 긴장을 풀고 축 늘어뜨리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호흡을 기억하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힘을 되찾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아주 작게,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어쩌면 마트 계산원과 잠시 눈을 맞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소통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집을 떠나기 주저하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당신 마음의 지극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어적인 반응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이성적인 대우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물학적 반응을 발달시킨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약속을 잡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모임을 불편해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보며 게으르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